중졸에 배운 것도 없는 게 음식 하나 제대로 못해? 새벽 5시부터 혼자 40명상을 차린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큰 고모가 내던진 바닥에 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 거실을 가득 채운 친척들 중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때 며느리의 손이 그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그리고 며느리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새벽부터 꺼지지 않던 세 개의 불이 차례로 꺼졌습니다. 큰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 명절을 멈춰! 며느리는 조용히 시어머니의 앞치마 끈을 풀며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이제 이 집 음식 안 합니다. 큰 집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며느리가 대체 누구인지, 그리고 오순영의 앞치마를 함부로 건드린 이 집안이 어떤 최후를 맞게 될지를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모든 분들의 하루에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큰집 부엌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은 아직 어두웠고 안방 문틈에서도 인기척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엌만은 달랐죠. 가스레인지 세 구가 모두 켜져 있었고 큰 냄비에서는 탕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불린 고사리가 물기를 빼고 있었고 도마 위에는 동태전 반죽이 하얗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참기름 냄새와 부침가루 냄새, 오래된 행주에서 나는 축축한 냄새가 새벽 공기 안에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순영은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 묶인 앞치마는 오래돼 보였어요. 무명천은 손바닥처럼 얇아져 있었고 가슴팍은 기름때가 배어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른쪽 주머니 끝은 여러 번 꿰맨 자국으로 울퉁불퉁했죠. 민준을 낳은 해부터 둘은 앞치마였습니다. 27해 동안 명절마다 오순영의 허리에 묶였던 앞치마였어요. 지아는 부엌 문가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었어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지안이 어떤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인지 이 집에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안 자신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사실을 지운 채 오늘 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안의 눈앞에는 뜨거운 팬 앞에서 혼자 전을 부치는 시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지안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오순영은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우리 지안이는 첫 명절인데 내가 하면 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손은 쉬지 않았습니다. 왼손으로 전을 뒤집고 오른손으로 국간장을 집었어요. 손등은 갈라져 있었고 갈라진 틈마다 밀가루가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지안이 벽에 걸린 여분 앞치마를 집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 손 뗄 줄은 알아요? 큰집 며느리 윤여경이 부엌 문가에 기대어 웃었습니다. 손에는 귤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손톱에는 붉은 매니큐어가 반짝였고 귤 껍질은 손끝에서 길게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시집와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다던데. 말끝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담긴 온도는 부엌 바닥처럼 차가웠죠. 지아는 앞치마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8시가 가까워지자 현관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왔어. 탕국 됐어? 고사리 좀 더 묻혀야겠는데? 동그랑땡은 왜 이렇게 적어? 순영아, 애들 먹을 갈비찜은 따로 빼놨지? 사람들은 신발을 벗으며 부엌 쪽으로 말을 던졌습니다. 누구도 손을 씻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구도 앞치마를 찾지 않았고 누구도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벌써 강태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번엔 태선 언니가 크게 썼다며? 한우며 과일이며 호텔 연회까지. 집집마다 따로 보낼 선물도 준비했다던데. 누군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아직 강태선은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은 벌써 상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죠. 오순영은 대답 대신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구겨진 행주를 꺼내 상 끝을 닫고 다시 펜 앞으로 돌아섰죠. 지안이 접시를 들려고 하자 오순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안이는 앉아 있어. 내가 금방 할게. 그 말은 너무 익숙해 보였어요. 한두 번 해본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순영은 누군가에게 일을 넘기는 법보다 혼자 삼키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큰 고모 강태선이 부엌으로 들어온 건 11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그는 문턱에 서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뭐야? 전 냄새가 왜 이래? 오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다시 붙일게요. 다시 붙이면 내 손이 달라져? 강태선은 접시 위에 놓인 동태전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반을 갈라 속을 봤어요. 노란 계란옷 안쪽에서 김이 조금 올라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입에 넣지 않았어요. 코끝에 가져갔다가 그대로 접시 위에 던졌습니다. 중졸에 배운 것도 없는 게. 부엌 안의 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팬 위에서 기름만 작게 튀었죠. 남편 죽고도 큰 집밥 얻어먹고 살면 음식이라도 제대로 해야지. 오순영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강태선은 기다렸다는 듯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집 명절을 몇십 년을 해먹었는데도 이 모양이면 손이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문제야. 그리고 손을 뒤집었어요. 짝! 접시가 싱크대 모서리를 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노랗게 붙인 전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기름 묻은 전 하나가 지안의 구두 앞까지 미끄러져 왔습니다. 오순영의 무릎이 먼저 꺾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전을 줍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지안의 손이 오순영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지안은 낮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거실에 앉아있던 친척들이 이쪽을 봤어요. 하지만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도, 귤을 까던 손도, 아이 입에 밥을 넣던 손도 그대로였어요. 강태선이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편이라도 들겠다는 거야?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선은 오순영의 허리에 묶인 낡은 앞치마 끝을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무명천 끝이 오순영의 허리에서 힘없이 흔들렸죠. 새로 들어온 며느리면 봐도. 강태선이 지안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집구석 며느리 됐으면 너도 언젠간 이런 거 매야지. 어디서 귀한 척이야. 오순영의 손이 앞치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우리 지안이는 오늘 처음 온 아이예요. 제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태선이 오순영을 내려다봤어요. 넌 빠져. 오순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손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오순영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보지 못한 사람의 입술은 그런 순간에도 먼저 닫히는 법이었죠. 지아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태선을 똑바로 봤어요. 사람에게 묶어두는 물건은.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오순영의 허리에 묶인 앞치마를 내려다봤어요. 제가 배우지 않습니다. 강태선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뭐? 지아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전을 받고 오순영의 굳은 손을 받고 거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움직이는 친척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바로 그때 지안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화면 위로 이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한지수 실장.
그 아래 다온이라는 두 글자가 잠깐 스쳤어요. 지아는 화면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아직 몰랐어요. 방금 자신들이 누구의 앞에서 그 앞치마를 툭 쳤는지를요. 그리고 그 앞치마가 그날 이후 다시는 오순영의 허리에 묶이지 않게 될 줄도 몰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저는 한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순영은 그것을 줍지 못했어요. 지안이 여전히 어깨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안의 손은 세게 누르고 있지 않았지만 오순영은 이상하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처음이었거든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바닥에 음식을 줍지 말라고 말해준 것은요. 잠깐의 정적이 지나가자 거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처럼 상은 다시 차려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진 저는 처음부터 없던 것처럼 사람들의 발끝에서 밀려났고 오순영은 식탁 끝에 국그릇을 올렸습니다. 손끝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앞치마 가슴팍에는 방금 튄 기름 자국이 하나 더 생겼죠. 작은 고모 강태희가 소파에서 귤을 까며 말했습니다. 형님 죽고도 여기 와서 음식하는 이유가 뭐겠어. 귤 껍질이 상 위에 툭 떨어졌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큰 집에 붙어라도 있어야지. 오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귤 껍질을 손바닥에 쓸어 담았어요. 손바닥 안에서 귤 껍질이 작게 구겨졌습니다. 강태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 있을 때는 남편 뒤에 숨고 남편 없으니까 아들 뒤에 숨고 그러다 이제 며느리 뒤에 숨게. 그 말에 거실 한쪽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지아는 웃은 사람 쪽을 봤어요. 누가 먼저 고개를 돌렸는지, 누가 못 들은 척 물컵을 들었는지, 누가 웃다가 지안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닫았는지 하나씩 봤습니다. 윤여경이 지안을 향해 고개를 기울였어요. 새댁은 진짜 편하겠다. 첫 명절부터 시어머니가 다 막아주고 그녀는 아이 밥을 떠먹이다 말고 숟가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일도 안 배우면 나중에 민준이는 누가 챙겨요? 설마 남편도 시어머니가 챙겨주길 바라는 건 아니죠? 오순영의 손이 다시 멈췄어요. 이번에는 아주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허공에서 굳었어요.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윤여경의 숟가락 끝을 봤어요. 아이 입에 들어가다 만 밥알 하나가 식탁 위로 떨어졌고 윤여경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순영이 습관처럼 행주를 들었어요. 지안이 그 행주를 조용히 빼앗았습니다. 오순영이 지안을 봤어요. 지안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강태선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준이도 딱 그 엄마 아들이잖아. 그 말에 오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착한 척은 하는데 제 밥그릇 하나 못 챙기고 그러니까 어디서 여자 하나 데려와서 지 엄마 짐이나 더 늘리지. 오순영은 이번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 이야기였지만 여전히 삼켰습니다. 민준 이름이 나올 때마다 눈꺼풀이 아주 작게 떨렸지만 손은 다시 국그릇을 향했어요. 강태희가 거들었습니다. 중졸 엄마 밑에서 컸으니 뭘 배웠겠어. 남 뒤치다거리나 배웠겠지. 윤여경이 웃음을 흘렸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어디 변변 차는 데서 데려왔나 봐요. 어디 좋은 집 딸이면 이런 집에 오겠어요. 오순영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졌습니다. 달그락. 소리는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부엌에서 처음으로 오순영이 만든 소리가 사람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순영은 지안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우리 지안이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 아이는 귀한 아이라고 말하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말은 나오지 못했어요.
강태선이 그 얼굴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왜? 내 며느리는 다를 줄 알았어? 오순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강태선은 그 모습을 보고 더 느긋하게 등을 기댔습니다. 그 집안은 대대로 남 뒤치다거리나 하는 팔자야. 너도 그랬고, 내 아들도 그렇고, 내 며느리도 결국 그렇게 살겠지. 그 말이 부엌 바닥에 떨어졌어요. 오순영은 앞치마 끈을 한 번 더 고쳐 맸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여전히 고개는 들지 못했어요. 지아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강태선의 얼굴을 봤어요. 죽은 남편까지 끌어온 강태희, 민준과 지안을 함께 깎아내린 윤여경, 마지막 말을 던진 강태선. 세 사람의 자리와 표정이 지안의 눈 안에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지안은 그들을 노려보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실에서 부실한 계약서를 넘기듯 아주 천천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누가 주범인지, 누가 옆에서 칼을 갈았는지, 누가 웃으며 그 말을 거들었는지. 그때까지도 민주는 이 방 안에 없었습니다. 명절 아침마다 그랬어요. 술이 모자라면 민준이 나갔고 과일이 부족하면 민준이 나갔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으면 민준이 뛰어갔고 어른을 모셔와야 하면 민준이 차 키를 들었어요. 민준이는 착해서 말 잘 듣잖아. 큰 집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죠. 착하다는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이 집에서는 부려먹기 좋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준이 밖을 도는 동안 오순영은 부엌 안에 남았어요. 그리고 부엌 안에서 벌어진 일은 늘 부엌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부엌 안에 서지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은 끝낼 생각으로 보고 있었어요. 지안이 오순영과 민준을 처음 만난 건 결혼보다 2년 앞선 겨울이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였어요. 지안은 이름도 회사도 지운 채 자원봉사자 명단의 한 줄로 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로 연탄재가 쌓여 있었고 반지하 계단에는 녹은 눈이 얇게 얼어붙어 있었죠. 그 계단 아래에는 늘 같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밥상을 차리던 오순영, 그리고 연탄을 나르던 민준. 민준은 자기 몫에 김치를 덜어 어르신 도시락통에 넣곤 했습니다. 오순영이 그런 아들의 손등을 살짝 치면 민준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도 일하잖아. 지아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앞에 국그릇을 놓던 장면도요. 엄마, 이거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그 말은 특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아는 그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민준의 다정함보다 그 다정함을 길러낸 오순영이 먼저 보였거든요. 말이 많지 않아도 따뜻한 사람. 자기 것을 덜어 남에게 먼저 건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민준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지안에게는 결혼을 망설이지 않게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정한 모자가 큰 집안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순영이 이 집 막내 며느리로 들어온 건 20살 무렵이었어요. 전라남도 시골에서 올라왔고 중학교까지밖에 못 배웠다는 이유로 40몇 해 동안 부엌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사 지방을 쓸 때면 강태선이 늘 붓을 가져갔어요. 이런 건 배운 사람이 써야지. 오순영은 붓 대신 앞치마 끈을 묶었습니다. 그 손이 야무지다는 말은 부엌 안에서만 유효했어요. 방을 나서면 그 손은 늘 배운 것 없는 손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형님도 없는데 이제 내가 더 잘해야지. 아들 하나 있다고 큰 소리칠 생각하지 말고. 민준이 앞길 막히면 다 내 탓이야. 오순영은 그 말들을 민준에게 옮기지 않았어요. 민준이 물은 적은 있었습니다. 엄마, 큰 집에서 힘든 일 없어?
그때마다 오순영은 웃었어요. 없어. 명절이 다 그렇지. 그러고는 앞치마를 빨았습니다. 찬물에 기름때를 비비고 비누 거품이 빠질 때까지 헹구고 베란다 끝에 걸어두었어요. 그 앞치마가 마르는 동안에도 오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면 속상하잖아. 그 한마디로 오순영은 40몇 해를 덮었어요. 지아는 결혼 전 오순영의 집 베란다에서 그 앞치마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햇볕에 말라가던 무명 앞치마였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얇은 천이 조금씩 흔들렸고 오순영은 그것을 걷어개키며 웃었습니다. 민준이 낳고 처음 명절에 산 거야. 버리려다가도 손에 익어서 못 버리겠더라. 그때 지아는 그 말을 그저 오래 쓴 물건에 대한 애착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큰집 부엌에서 알았습니다. 그 앞치마는 애착이 아니었어요. 묶임이었습니다. 누구도 풀어주지 않은 시간, 누구도 대신 서주지 않은 명절, 누구도 듣지 않은 모욕, 그 모든 것이 기름때처럼 배어있는 천이었죠. 지아는 다시 현재의 부엌을 봤습니다. 바닥에는 아직 전 조각이 남아 있었고 오순영은 허리에 묶인 앞치마 끝을 자꾸 만지고 있었어요. 다시 매듭을 고쳐야 할 것처럼, 그래야 이 소란이 끝날 것처럼요. 그 순간 지아는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이 집에서 끝내야 할 것은 명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영의 허리에 묶인 그 시간, 그걸 끝내야 했어요. 지아는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검은 화면 위로 부엌 형광등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 빛 아래에서 지안의 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안은 세 번째 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순영의 손에는 아직 뒤집개가 들려 있었어요. 펜 위에서는 동태전 가장자리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고 기름이 튀는 소리가 부엌 안을 빽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은 이미 어느 정도 차려져 있었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전 접시 한쪽은 비어 있었고 나물 그릇 몇 개는 상 끝에서 자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오순영은 여전히 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첫 번째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돌렸어요. 칙! 파란 불꽃이 꺼졌습니다. 오순영이 놀라 지안을 바라봤지만 지안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칙! 방금 전까지 뜨겁게 흔들리던 불꽃이 사라지자 팬 위에서 끓던 기름 소리도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까지 꺼졌을 때 부엌 안의 열기가 이상할 만큼 가라앉았어요. 그건 단순히 가스불이 꺼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야 알았기 때문이죠. 지안이 지금 이 집에서 가장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요. 강태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댁,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아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먼저 오순영의 손에 들린 뒤집개를 조심히 내려놓게 했습니다. 뒤집개 끝에 맺혀 있던 기름 한 방울이 싱크대 위로 떨어졌어요. 툭!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지아는 오순영의 허리 뒤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낡은 앞치마 끈이 손끝에 걸렸어요. 한 번 묶고 다시 한 번 당겨 묶은 매듭이었습니다. 명절마다 그렇게 묶였겠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고맙다 말하지 않아도 오순영은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을 테니까요. 지아는 천천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앞치마가 허리에서 느슨하게 떨어졌어요. 그 아래로 앞치마 끈이 오래 눌러놓은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옷감 위에 남은 자국이었지만 이상하게 살에 새겨진 흔적처럼 보였죠. 오순영은 그 자국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봤어요. 말로 남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강태선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 그걸 왜 벗겨? 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접지도 않았어요. 구겨진 천 그대로 두 팔에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방을 열어 그 안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지퍼가 닫히는 소리가 부엌 안에 작게 남았어요. 그제야 오순영의 허리는 텅 비었습니다. 27해 동안 명절마다 묶여있던 천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진 거였죠. 지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부엌 안의 시선이 지안에게 모였습니다. 지안은 오순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에는 아직 밀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지안이는 안 한다고요. 오순영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지안은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제 어머님도 안 하세요. 강태선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뭔데 이 집 명절을 끝내? 지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웃음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 보고 오래 기억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번 명절 비용.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가 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멈췄어요. 거실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눈이 하나둘 지안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젓가락을 움직이던 손들이 멈추고 귤을 까던 손도 허공에 그대로 멎었죠. 지안은 바닥에 떨어진 전을 보지 않았습니다. 강태선의 얼굴만 바라봤어요. 상은 어머님이 차리셨고 강태선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생색은 고모님이 내셨죠. 그 말이 떨어진 순간 부엌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오순영을 향해 쏟아지던 말들은 멈췄고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강태선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모두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명절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요. 강태선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억지로 웃었어요. 새댁이 뭘 잘못 알고 있네. 가족끼리 그런 걸 계산하는 거 아니야. 지아는 그 말을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쓰기엔 아까운 말이었어요. 더 나중에 정확히 돌려줘야 할 말이었죠. 지아는 식탁 위에 뒤집어 두었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명절 물품 결제 승인 내역이 떠 있었어요. 친척들 집으로 따로 보내기로 한 한우 세트 820만 원, 과일 상자 360만 원, 제수 식재료 270만 원, 명절 다음날 어른들을 모신다던 호텔 연회 예약금 500만 원, 그리고 큰 집 이름으로 잡혀있던 단체 음식 주문 선결제금까지 모두 같은 이름 아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지안. 강태선은 그동안 친척들에게 그렇게 말해왔어요. 이번엔 내가 좀 썼어. 큰 집이니까 내가 챙겨야지. 빈손으로 오면 보기 그렇잖아. 그 말들은 아직도 식탁 위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포장 뜯긴 한우 상자, 과일 상자에 묶인 붉은 리본, 호텔 연회 예약 안내 문자, 친척들 집으로 따로 보내기로 한 선물까지 강태선은 전부 자기 돈으로 준비한 것처럼 말해왔죠. 그 모든 것이 강태선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낸 사람은 강태선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이었어요. 지안은 휴대폰을 귀에 댔습니다. 실장님, 부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지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말씀하세요. 지아는 스피커폰을 켜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큰집 명절건 지금 정리해 주세요. 강태선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야, 새댁. 지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높이지 않았어요. 친척들 집으로 보내기로 한 한우 세트 배송 취소. 수화기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호텔 연회 예약 취소. 확인했습니다. 과일 상자 추가 배송도 중지하세요. 네. 지아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항목을 말했습니다. 단체 음식 주문 선결제 건은 실계약자와 지급 내역 확인해서 환불 처리하세요. 그 순간 강태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건 안 돼. 방금 전까지 큰 소리 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급히 붙잡는 목소리였죠. 지안이 처음으로 강태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왜요? 강태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문이 자기 식당 매출로 잡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척들에게는 큰 집이 베푼 명절처럼 보였고 식당 장부에는 강태선의 매출처럼 찍혀 있었어요. 돈은 지안이 냈습니다. 음식은 오순영이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강태선은 체면과 매출을 함께 챙기고 있었던 거죠. 지안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고 하나씩 끊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태선이 남의 돈으로 세워둔 체면은 그 짧은 말마다 하나씩 내려앉고 있었어요. 처음 울린 건 강태희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짧은 진동음이 식탁 위에서 떨렸어요. 그 다음은 윤여경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곧이어 거실 여기저기에서 같은 소리가 번졌죠.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누군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우 배송 취소됐는데? 다른 친척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집 과일 상자도 취소래. 호텔 연회도 취소됐어. 순식간에 시선들이 강태선에게 모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누구도 오순영을 보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전도 보지 않았고 앞치마 끈이 풀린 오순영의 허리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으로 오기로 한 한우와 과일 상자가 취소되자 사람들의 눈은 너무 쉽게 움직였죠. 태선아, 내가 준비했다며? 강태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큰 집 어른처럼 상석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자 몇 줄 앞에서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어요. 윤여경이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지안을 보며 웃던 얼굴이었죠. 그 손에는 아직 아이 숟가락이 들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떠먹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얼굴도 조용히 봤습니다. 강태선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지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영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끝에는 아직 밀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등 사이로 하얀 가루가 끼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고사리 물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죠. 지안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문자 알림이 울리고 있었어요. 한우 세트, 과일 상자, 호텔 연회, 단체 주문. 강태선이 자기 이름으로 자랑했던 것들이 하나씩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큰 집에서 먼저 무너진 것은 명절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돈으로 버티던 체면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주는 술박스와 과일 상자를 들고 문턱에 섰어요. 겨울바람이 그의 등 뒤에서 부엌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비닐봉지 안에서는 막 사온 소주병들이 서로 작게 부딪히고 있었죠. 평소 같으면 누군가가 벌써 불렀을 겁니다. 민준아, 이쪽에 나. 과일은 베란다에 둬. 술잔 좀 꺼내라. 명절마다 그랬어요. 민주는 늘 들어오자마자 무언가를 옮겼고 누군가의 부탁을 들었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습관처럼 신발을 벗고 상자부터 안쪽으로 옮기려 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했습니다. 부엌에서 기름 튀는 소리가 나지 않았어요. 명절 아침이면 한 번도 꺼져 있던 적 없던 가스불이 꺼져 있었고 팬 3개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아직 씻지 못한 채반과 나물 그릇이 쌓여 있었고 도마 위에는 계란물이 말라붙은 접시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죠.
민준의 발걸음이 문턱에서 멈췄어요. 그의 눈이 천천히 부엌 안을 훑었습니다. 바닥 한쪽에 남은 전 조각, 앞치마 없이 지안 옆에 서 있는 어머니, 그리고 지안의 발치에 놓인 이미 닫혀 있는 가방. 오순영의 허리에는 아무것도 묶여 있지 않았어요. 늘 그 자리에 있던 앞치마가 없으니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크게 보였죠. 쿵! 민준의 손에서 술박스가 바닥에 내려앉았습니다. 병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둔하게 울렸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왜 앞치마가 벗겨져 있어? 오순영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손이 자꾸 허리께로 갔습니다. 늘 거기 있던 것을 찾는 손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어머니는 늘 앞치마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명절 새벽에도, 제사 전날에도, 김장하는 겨울에도 오순영은 늘 허리에 무언가를 묶고 있었죠. 그래서 민준은 앞치마가 없는 어머니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강태선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마침 잘 왔다. 내 색시가 지금 큰 집 명절을 다 엎었어. 민준은 강태선을 봤습니다. 아직 상황을 이해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오래된 습관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전 조각을 향해 허리를 숙였어요. 늘 그랬으니까요. 누군가 화가 나 있으면 민준이 먼저 치웠고, 누군가 언성을 높이면 민준이 먼저 웃었습니다. 명절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민준은 언제나 자기 몸을 먼저 움직였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배웠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참는 게 맞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큰 일도 작은 일처럼 지나갔고 작은 일은 없던 일처럼 덮였거든요. 그런데 지안이 낮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민준의 손이 바닥 위에서 멈췄어요.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거 지금 주우면 안 돼요.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떨어진 전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큰 상은 차려지다 만채였습니다. 탕국은 올라가 있었고 나물 접시는 줄을 맞춰 놓여 있었지만 전 접시 한쪽은 비어 있었어요. 친척들 앞에는 밥그릇과 국그릇이 하나씩 놓여 있었고 아이들 앞에는 잘게 찢은 전까지 따로 담겨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순영의 밥그릇은 없었어요. 싱크대 옆에 식은 국그릇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국물 위에는 기름이 얇게 굳어 있었고 숟가락은 들어가지도 않은 채 그릇 옆에 비스듬히 놓여 있었죠. 민주는 그 그릇을 오래 봤습니다. 먹다 만 밥이 아니었어요. 아예 먹지 못한 밥이었습니다. 민준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엄마 밥은? 오순영이 급히 웃었어요. 나는 나중에 먹으면 돼. 그 말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너무 오래 해본 사람처럼요. 민주는 다시 물었어요. 명절마다? 오순영의 입술이 닫혔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친척들이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강태희의 손에는 귤이 들려 있었고 윤여경의 손톱에는 붉은 매니큐어가 그대로 반짝이고 있었죠. 누군가는 이미 식사를 마쳤는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손에도 밀가루는 묻어 있지 않았어요. 누구의 옷에도 기름 냄새는 배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밴 사람은 오순영 하나뿐이었죠. 강태선이 짜증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부엌 사람이 나중에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해? 그 말이 부엌 안에 툭 떨어졌어요.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강태선에게 향했어요. 강태선은 아직도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내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해? 민준의 얼굴이 천천히 굳었습니다.
강태선은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너는 밖에 술 사오고 과일 사오고 주차 봐주면 됐잖아. 내 엄마는 안에서 음식하고. 원래 명절마다 그렇게 해왔어. 원래 명절마다. 그 말이 민준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으로 지난 명절들이 지나갔어요. 술이 모자라면 그가 나갔습니다. 과일이 부족하면 그가 나갔어요. 주차 자리가 없으면 뛰어나갔고 어른을 모셔와야 하면 차 키를 들었죠. 큰 집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착해서 말을 잘 들어. 그 말이 좋은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가 밖에서 짐을 나르는 동안 집안이 조용하면 명절이 잘 지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였습니다. 민준이 밖으로 밀려나는 동안 어머니는 안으로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윤여경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까 어머니가 새댁 앞치마 못 입힌다고 그러지만 않았어도.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윤여경은 곧바로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죠. 민준의 시선이 윤여경에게 향했습니다. 앞치마. 부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아는 그제야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전 접시가 바닥에 떨어졌어. 민준은 고개를 돌리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그걸 주우려고 하셨고, 지아는 자기 가방 쪽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고모님은 나한테도 언젠간 그 앞치마를 매야 한다고 하셨어. 민준의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접혔습니다. 지아는 더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막으셨어. 민준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오순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기에게 떨어진 말은 또 숨기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안에게 넘어간 말만은 막았던 사람이었죠. 민준은 싱크대 옆 식은 국그릇을 다시 봤습니다. 기름이 굳은 국물.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밥그릇. 허리에 아무것도 묶여있지 않은 어머니. 그리고 닫혀있는 지안의 가방. 그제야 민준은 알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지킨 줄 알았던 집안의 평화가 사실은 어머니 혼자 삼킨 말들 위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요. 민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부엌 안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강태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색시 좀 말려라.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강태선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명절마다 다 같이 모이는 집안인데 새댁이 첫 명절부터 판을 엎으면 되겠어? 민준은 천천히 어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 조각을 밟지 않으려고 발끝을 조금 틀었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주었을 겁니다. 먼저 닫고, 먼저 웃고, 먼저 죄송하다고 말했겠죠. 그렇게 하면 큰일이 작은 일처럼 지나갔고 어른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죽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오순영 앞에 섰어요. 엄마. 오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다시 하면 돼. 그 말에 민준의 눈이 멈췄어요. 다시 하면 된다는 말. 그 말이 오늘 일을 덮는 말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덮어온 말이라는 걸 이제야 알아듣고 있었죠. 민준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순영이 민준을 봤어요. 민준은 어머니의 빈 허리를 내려다봤습니다. 27해 동안 늘 그 자리에 있던 천이 사라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기 자리를 벗어난 사람처럼요. 민준이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안 해. 부엌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모였습니다. 강태선이 헛웃음을 쳤어요. 뭐? 민준은 이번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자. 오순영의 손이 허리께에서 멈췄습니다. 잡을 앞치마가 없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한 손이었죠. 강태선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꼴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겠다고? 민주는 강태선을 봤습니다. 아직 싸우겠다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늦게 도착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보고 너무 늦게 알아차린 사람이었죠. 엄마가 더 할 일 없습니다. 내 색시가 어른들 앞에서 판을 엎었는데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민주는 지안을 한번 봤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민준에게 다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봐야 한다고요. 민주는 다시 어머니를 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강태선의 얼굴이 굳었어요. 뭘 봐? 민주는 바닥의 전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식은 국그릇도 다친 가방도 가리키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엄마 밥그릇이 어디 있었는지요. 부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왜 명절마다 집에 오면 엄마가 먼저 눕는지. 오순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왜 큰집 다녀오는 차 안에서 괜찮다고만 했는지. 강태희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예, 민준아. 어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민주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는 대신 오순영 앞에 반걸음 더 섰습니다. 강태선이 마지막으로 찔렀어요. 내 아버지 제사도 버리겠다는 거야? 이 집 장손 노릇 안 하겠다고? 그 말에 오순영이 먼저 민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밀가루가 낀 손이었습니다. 찬물에 오래 젖었던 손이었고 명절마다 남의 그릇을 닦던 손이었죠. 민주는 그 손을 자기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강태선을 봤어요. 제사는 제가 지내겠습니다. 강태선의 말문이 잠깐 막혔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엄마를 부엌에 세워두는 방식 말고요. 이번에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제사를 버리겠다는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머니를 부엌에 묶어두던 방식만 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강태선이 이를 악물었어요. 내가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서 그래. 집안 어른들이 다 보고 있어. 민주는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순영이 전을 줍든 말든 앉아있던 사람들. 자기 집 한우와 과일 상자가 취소되자 그제야 고개를 들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누구 하나 어머니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는 사람들. 민주는 그 얼굴들을 천천히 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강태선을 향해 말했어요. 봤으면 더 좋습니다. 강태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다 아셔야 하니까요. 오순영의 손이 민준의 손 안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민주는 그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 이제 여기 안 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부엌 안에서 나온 어떤 말보다 분명했어요. 오순영은 아들의 등을 봤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부엌 가장자리에 제사상 끝자락에 가족사진 맨 뒷줄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아들이 자기 앞에 섰습니다. 오순영은 그 등을 오래 봤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 결국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 말 대신 접힌 손등 위로 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주는 운전대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백미러로 뒷자리를 볼 때마다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순영은 여전히 허리깨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없어진 앞치마 자리를 몸이 아직 기억하는 것 같았죠. 지안은 조수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지안이 설명을 더 보탤 시간이 아니었어요. 민준이 스스로 본 것들을 자기 안에서 맞춰보는 시간이었죠. 집에 도착한 뒤에도 민주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순영은 신발을 벗자마자 습관처럼 부엌 쪽으로 가려 했어요. 엄마, 민준이 불렀습니다. 오순영이 돌아봤어요. 왜? 민준은 잠깐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명절마다 밥은 언제 먹었어? 오순영의 얼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대답을 찾지 못한 얼굴이었죠. 그냥 나중에 언제? 오순영은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상 물리고. 민주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상 물리고. 그 말 안에 너무 많은 명절이 들어 있었거든요. 민주는 어머니를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직접 물을 데웠어요. 물 끓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퍼졌습니다. 전기포트에서 김이 올라오는 동안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봤어요. 갈라진 손등, 손톱 밑에 남은 고사리 물, 밀가루가 다 지워지지 않은 손가락 마디. 그 손이 오늘 하루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순영이 방으로 들어간 뒤 지아는 서재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올리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기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실장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아는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 어머니 방문 앞에 따뜻한 물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 곳 확인해 주세요. 지안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강태선 씨가 운영하는 식당, 계열사 단체 계약부터요. 위생 점검 기록, 단가표, 실제 납품 수량까지 확인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뒤 한지수의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확인됐습니다. 그 식당, 계열사 단체 주문 비중이 높습니다. 도시락, 야근 식대, 사내 행사 음식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아는 눈을 잠깐 감았습니다. 박재호 씨 업체도요. 납품 심사 서류와 실적 증빙, 제출본 원본 확인해 주세요. 물류협력사 납품 심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분기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아는 창틀에 손끝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유리에 닿았어요. 강태의 씨 배우자분 원청 발주권도 확인하세요. 견적서와 발주 내역, 우회 거래 여부까지요. 확인하겠습니다. 지아는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였어요. 확인 끝날 때까지 전부 보류하세요. 수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한지수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오래 곁에서 일해온 사람은 그 짧은 말 안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았거든요.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큰 집 사람들은 지안이 누구인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그저 명절 비용을 낸 조금 당돌한 며느리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밤 늦게 큰 집 거실에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태선의 식당 매니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다음 주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강태선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명절 연휴라 그러려니 했죠. 하지만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박재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박재호가 강태선을 봤습니다. 늘 큰 소리치던 아들의 목소리가 그날은 낮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우리 납품 심사 보류됐대. 강태선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뭐? 박재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엄마가 오늘 대체 누구한테 그런 거야? 강태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의 답을 강태선은 아직 알지 못했으니까요. 명절 다음 날 아침 강태선의 식당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어요. 주방에서는 여전히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냄비 안에서 김이 올라왔고 스테인리스 국자가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힐 때마다 작은 쇳소리가 났죠. 그런데 홀 쪽으로 나가는 주문표는 거의 없었습니다. 벽에 붙어 있던 단체 예약표에는 빨간 펜으로 그은 줄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었어요. 처음엔 한 건이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점심 도시락 120인분. 그 다음은 목요일 야근 식대였고, 그 다음은 사내 행사 도시락이었죠. 늘 아무렇지 않게 들어오던 주문들이 비슷한 말로 끊기고 있었어요. 이번 건은 취소하겠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보류됐습니다.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수화기 너머 목소리들은 모두 예의가 발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어요. 화를 내는 사람도 없고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씩 빠져나갈 뿐이었죠. 장부 위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던 예약들이 빨간 줄 하나에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선은 카운터 앞에 선 채 예약 장부를 넘겼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 장부는 강태선의 체면이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슬쩍 꺼내 보이며 아직 자기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주던 물건이었죠. 우리 식당은 아직 괜찮다. 우리 집은 아직 큰 집 노릇한다. 그 말들을 대신해주던 장부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장부 위에는 취소라는 글자만 남고 있었어요. 점심 무렵 박재호가 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 한복판에 섰어요. 사흘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손에는 납품 심사 보류 안내 문자가 뜬 휴대폰이 들려 있었죠. 엄마.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나 이번 계약 못 따면 회사 끝이야. 강태선은 아들을 달래려 했어요. 별일 아니야. 명절 지나서 다들 정신없어서 그런 거야. 박재호가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 숨이 새는 소리에 가까웠죠. 명절이랑 무슨 상관인데. 그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식당 주문은 왜 끊기고 우리 회사 심사는 왜 보류돼? 이게 어떻게 명절 때문이야? 강태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파 끝에 앉아있던 윤여경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여경은 박재호의 아내였습니다. 명절날 지안을 보며 웃던 바로 그 며느리였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박재호의 휴대폰 화면만 보고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작은 고모 강태희였습니다. 그녀는 신발장 앞에서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조금 떨리고 있었죠. 언니,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 방금 이상한 얘기 들었어. 강태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강태희는 거실로 들어오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 양반 사업도 원청에서 발주를 미룬대. 견적서랑 발주 내역을 다시 보겠다고. 그 말에 박재호의 시선이 강태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어요. 처음에는 강태선의 식당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박재호의 회사였죠. 이제는 강태의 남편의 사업까지였습니다. 세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명절날에는 그렇게 쉽게 남의 흉을 보고 그렇게 쉽게 오순영을 내려다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집 문 앞에 일이 닥치자 말이 막히고 있었죠. 침묵을 깬 건 강태희였습니다. 언니, 그 며느리 대체 누구야? 강태선이 바로 쏘아붙였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언니가 접시 뒤집었잖아. 강태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언니가 앞치마 얘기 꺼냈잖아. 나는 그냥 옆에 있었어. 강태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그냥 옆에 있었다고? 그녀가 식탁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형님 죽고도 붙어 산다고 말한 게 누구야?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한 게 누구였어? 강태희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건 언니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너는 깨끗해? 두 자매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어요. 명절날에는 같은 방향으로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영을 내려다볼 때도 한편이었고 지안을 비웃을 때도 한편이었죠. 그런데 돈줄이 흔들리자 그들이 서 있던 자리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로 유지되던 위계가 무너지자 칼끝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했어요. 박재호가 결국 소리쳤습니다. 둘 다 그만해.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재호는 강태선을 봤습니다. 그 눈은 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회사를 무너뜨릴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죠. 엄마가 뭘 어떻게 한 건지 몰라도 이거 하나는 확실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며느리,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강태선은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큰집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태선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고 건조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선님 되십니까? 누구세요? 다온그룹 비서실 한지수입니다. 다온그룹. 그 네 글자가 떨어지는 순간 강태선의 손이 멈췄어요. 그 이름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봤고 거래처 사람들 입에서도 여러 번 들었던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이름이 왜 자기 집 전화기에 걸려오는지 강태선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계속 차분했습니다. 내일 오후 가족분들 모두 계셔야 합니다. 강태선이 겨우 물었어요. 무슨 일로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짧은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 하나가 며칠 내내 강태선을 조여오던 보이지 않는 손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온그룹. 강태선은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어요. 예약 장부 위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박재호의 보류 문자가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명절날 부엌에서 조용히 앞치마를 가방에 넣던 며느리가 있었죠. 다음 날 오후 큰집 거실에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강태선, 강태희, 박재호, 윤여경. 며칠 사이 다들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명절날처럼 소파 깊숙이 기대 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여경은 박재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날 지안을 비웃던 강태선의 며느리였죠. 식탁 위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고 박재호의 납품 서류도 펼쳐져 있었어요. 강태선의 식당 예약 장부에는 여전히 빨간 줄이 남아 있었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용서도 아니었어요. 끊긴 돈줄을 다시 이어줄 방법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한지수였습니다. 그 뒤로 서류 가방을 든 직원 둘이 함께 들어왔죠. 한지수는 거실 가운데 서서 조용히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다온그룹 비서실장 한지수입니다. 강태선은 그 명함을 바로 받지 못했어요. 손이 허공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명함은 작고 얇았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종이 한 장 앞에서 명절날 접시를 뒤집던 손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현관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 또각. 지안이 들어왔어요. 명절날에 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죠. 하지만 얼굴은 그날과 같았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래 보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태선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댁 너. 지아는 그 호칭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들어와 식탁 앞에 섰습니다. 명절날에는 부엌 문가에 밀려나 있던 사람이었죠. 손에 앞치마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게 밀려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어요. 그 거실의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한지수에게서 명함 한 장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다온그룹 총괄 부사장 서지안. 거실 안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강태희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어요. 툭! 소파 아래로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켜진 채로 바닥을 비쳤습니다. 박재호는 입을 벌린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윤여경은 뒷걸음질을 치다 소파 끝에 주저앉았죠.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순영 씨의 며느리 서지안입니다. 강태선은 명함을 내려다봤습니다. 명절날 자기 앞에서 조용히 가스불을 끄던 며느리, 오순영의 앞치마를 풀어 가방에 넣던 며느리, 자기에게 이번 명절 비용을 냈다고 말하던 며느리, 그 사람이 지금 다온그룹 총괄 부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절날,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고모님이 저한테 그러셨죠. 강태선의 입술이 떨렸어요. 가족끼리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말이 돌아오자 강태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가족끼리는 계산 안 하죠.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고모님은 40몇 해 동안 어머님을 가족으로 안 보셨잖아요. 강태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서류철을 펼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그들이 외면해온 한 사람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중졸이라 당한 게 아닙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선명했어요. 배운 게 없어서 부엌에 선 게 아니에요. 오순영은 지안의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손을 잡고 있었죠. 지안은 잠깐 그 손을 봤습니다. 갈라진 손등, 희미하게 남은 앞치마 끈 자국. 명절이 끝난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오순영의 몸에는 그날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지아는 다시 강태선을 봤습니다. 착해서 이용당하신 겁니다. 강태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실 만큼요. 그 말에 오순영의 손이 민준의 손 안에서 작게 움찔했어요. 지아는 한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수가 서류 가방에서 문서 3개를 꺼냈어요. 종이가 식탁 위에 놓이는 소리가 차례로 들렸습니다. 탁, 탁, 탁. 첫 번째 문서였습니다. 강태선님 식당은 위생점검 미흡과 단가 부풀림이 함께 확인되어 다온 계열사 단체 계약에서 제외됩니다. 강태선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두 번째 문서였습니다. 박재호님 업체의 납품 심사는 제출 서류 불일치가 확인되어 부적격으로 종결됐습니다. 박재호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 번째 문서였습니다. 강태희님 배우자분 사업의 원청 발주권도 허위 견적 정황이 확인되어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강태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건조했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비웃지도 않았죠. 그저 사실을 통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거웠어요. 강태선이 지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걸음, 그 다음에는 거의 비틀거리듯 한 걸음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선은 식탁 위의 문서들을
그 말이 거실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집안일을 회사 일까지 끌고 오는 건 아니지. 지아는 그제야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낮게 울렸어요. 집안일로 끝났으면 좋았겠죠. 지아는 강태선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고모님은 남의 돈으로 매출을 만들고 남의 노동으로 체면을 세우셨습니다. 강태선의 입술이 멈췄습니다. 지아는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이 차린 상으로 큰 집 노릇을 하셨고 제가 낸 돈으로 선심 쓰는 사람처럼 서 계셨죠. 강태선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세댁, 아니 부사장님. 그 호칭이 입안에서 엉켰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라서. 지아는 강태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 손은 명절날 접시를 뒤집었던 손이었습니다. 앞치마 끝을 손가락으로 툭 치던 손이었고 오순영의 40몇 회를 너무 당연하게 부엌으로 밀어 넣던 손이었죠. 지아는 그 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지아는 몸을 돌렸습니다. 오순영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태선의 시선도 천천히 오순영에게 향했습니다. 평생 자기보다 낮은 곳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산 끝에 서 있었고 부엌 문가에 서 있었고 가족사진 맨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선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 했어요. 순영아. 그 이름이 어색하게 나왔습니다. 오순영은 강태선을 바라봤습니다. 아주 오래요. 예전 같았으면 먼저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먼저 괜찮다고 했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덮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겠죠. 하지만 오늘 오순영의 허리에는 앞치마가 없었습니다. 잡아당길 끈도 없었어요. 오순영은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용서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더 이상 그 앞에 서 있지 않기로 한 사람처럼 민준의 손을 잡고 현관 쪽으로 걸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지아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지안이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강태선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아는 강태선을 보지 않고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예약 장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집 명절은 오늘로 끝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소리가 큰 집 거실에 오래 남았어요. 예전 같으면 그 문이 닫히고 나면 오순영은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전 조각을 줍고 식은 국을 데우고 자기 밥그릇은 제일 마지막에 챙겼겠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부엌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엌은 조용했어요. 앞치마도 없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다음 명절이 돌아왔어요. 새벽 5시 큰 집 부엌에는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늘 그 시간쯤이면 가스레인지 세구가 모두 켜져 있어야 했고 싱크대 옆에는 불린 고사리가 물기를 빼고 있어야 했죠. 팬에서는 기름 냄새가 올라오고 오래된 행주 냄새가 부엌 바닥에 낮게 깔려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 집 부엌은 조용했습니다. 도마는 말라 있었고 팬은 찬장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아침 7시가 지나서야 강태선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문가에 서서 한동안 부엌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공간처럼요. 늘 누군가가 먼저 와서 데워놓은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손을 담그고 먼저 칼질을 하고 먼저 기름을 올려놓던 공간이었죠. 그 누군가가 없자 부엌은 생각보다 낯설었습니다. 강태선은 반죽 그릇을 들고 팬 앞에 섰어요. 기름이 달궈지는 시간을 몰라 너무 일찍 반죽을 올렸고
저는 팬 위에 힘없이 퍼졌습니다. 뒤집개를 넣는 순간 가장자리가 찢어졌어요. 기름이 손등에 튀었습니다. 아! 강태선이 손을 뒤로 뺐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붉은 자국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오순영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 열기 앞에서, 그 기름 앞에서, 그 말들 앞에서요. 강태선의 며느리 윤여경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는 새 앞치마가 묶여 있었어요. 새 천이라 빳빳했고 매듭도 어설펐습니다. 허리끈 한쪽은 길게 늘어져 있었고 앞치마 가슴팍은 아직 깨끗했죠. 윤여경은 팬 앞에 오래 서 있지 못했습니다. 기름이 튈 때마다 뒤로 물러섰고 전을 뒤집을 때마다 손목이 어색하게 꺾였어요. 어머니, 윤여경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예요? 강태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어디선가 되돌아온 말처럼 들렸거든요. 새 앞치마는 윤여경의 허리에 어색하게 떠 있었고 팬 위에 저는 한쪽만 까맣게 타고 있었습니다. 27회 기름때를 견딘 앞치마는 끝까지 모양을 잃지 않았는데 처음 묶인 새 앞치마는 한나절도 버티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었죠. 누군가의 명절을 당연히 가져다 쓰던 집은 결국 자기 집 며느리의 명절부터 잃게 되고 있었습니다. 큰 집은 더 이상 큰 집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전화도 예전처럼 울리지 않았고 친척들도 하나둘 발길을 줄였습니다. 한우 상자도 오지 않았고 과일 리본도 없었고 호텔 연회 문자도 없었죠. 남은 것은 서툰 반죽 냄새와 제대로 달궈지지 않은 팬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오순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닷가가 보이는 호텔 조식당이었어요. 창밖으로 겨울 바다가 펼쳐져 있었고 파도 소리가 유리 너머로 낮게 들려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하얀 접시와 따뜻한 국그릇, 잘 구운 생선 한 조각이 놓여 있었죠. 오순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인데도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게 어색했습니다. 손이 자꾸 허리께로 갔어요. 앞치마 끈을 찾는 몸이었죠. 오순영은 그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민준이 어머니 앞에 국그릇을 놓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천천히 올라왔어요. 엄마,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 2년 전 봉사골목에서 지안이 처음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 민주는 반지하 방 앞에서 어머니에게 국그릇을 밀어주고 있었어요. 지안은 그 짧은 말을 듣고 오래 멈춰 섰었죠. 오늘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장소가 달랐고 명절이 달랐고 오순영의 손도 달랐어요. 오순영은 국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명절 아침에 누군가 자기 앞에 밥을 차려준 게 얼마만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떠올리려 해도 자꾸 부엌의 기름 냄새만 먼저 올라왔습니다. 싱크대 옆 식은 국그릇, 상 물리고 나서야 들던 숟가락, 기름이 굳은 국물,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올랐죠. 오순영은 숟가락을 쥐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안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지안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짙은 나무색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무명 앞치마가 들어 있었어요. 명절날 지안이 오순영의 허리에서 풀어 가방에 넣었던 그 앞치마였습니다.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구겨진 허리끈도 기름때가 밴 가슴팍도 몇 번이나 꿰맨 오른쪽 주머니도 그대로였어요. 오순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거, 지아는 앞치마를 아주 천천히 꺼냈습니다. 27회 동안 당겨 묶인 허리끈이
손바닥 위로 흘러내렸어요. 오순영의 손이 저절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잡으려는 손이었습니다. 다시 묶으려는 손처럼 보이기도 했죠. 지아는 그 손 위에 자기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이제 이걸 억지로 묶지 않으셔도 돼요. 오순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아는 앞치마의 허리끈을 바라봤어요. 누가 묶어주는 것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매는 것도요. 오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앞치마 하나에 대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40몇 해 동안 스스로 당연하다고 여겨온 자리에서 이제는 물러나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그제야 앞치마를 처음으로 반듯하게 접었습니다. 허리끈이 밖으로 나오지 않게, 다른 주머니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기름때가 밴 가슴팍이 더는 먼저 보이지 않게요. 그리고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이거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을게요. 오순영이 지안을 봤습니다. 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지안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이제 부엌에 어머님을 묶어두는 끈이 아니에요. 지안은 상자 뚜껑을 덮었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어요. 툭! 어머님이 40몇 해를 버텨내신 시간이에요. 오순영은 상자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나무 뚜껑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27해 동안 허리에 묶여있던 천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자기를 부엌으로 불러 세웠던 천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 천은 오순영의 허리가 아니라 상자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묶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것으로요. 오순영은 창밖 바다를 봤어요. 겨울 햇살이 물결 위에서 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멀어졌죠. 오순영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 목소리가 아주 작았어요. 내가 배운 게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순영은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들이 잡은 손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밀가루가 끼고 찬물에 불고 기름 냄새가 배던 손이었죠. 누군가의 밥그릇을 먼저 놓고 누군가의 빈 접시를 먼저 치우던 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오순영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 얼굴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부엌 냄새가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죠. 기름 냄새도, 오래된 행주 냄새도, 싱크대 옆에 식어가던 국 냄새도요. 오순영의 시선이 다시 국그릇으로 내려갔습니다. 뜨거운 김이 아직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 그녀는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었구나. 그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영이 자기 입으로 처음 꺼낸 문장이었어요. 자신을 탓하던 세월에서 아주 조용히 한 걸음 빠져나온 문장이었죠. 지아는 아무 말 없이 웃었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오순영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평생 남의 밥상을 먼저 차리던 손이었으니까요. 그 손이 그날은 자기 국그릇 앞으로 갔습니다. 명절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 밥을 먼저 뜨는 손이었어요. 손등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손마디도 굵었고 손끝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이 남아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아무도 그 손을 배운 것 없는 손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순영은 따뜻한 국을 한술 떠먹었어요. 국물이 목을 지나가는 동안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천천히 물러갔죠. 오순영은 국그릇을 내려다보다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명절 아침 오순영은 아무 음식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녀에게 앞치마를 묶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밥그릇을 싱크대 옆으로 밀어두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집에서는 가장 착한 사람이 가장 오래 다치곤 합니다. 오순영 씨가 늦게라도 자기 밥그릇 앞에 앉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만 계속 참고 버티는 명절, 과연 당연한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꽃편지 사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 따뜻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